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군이 이란 혁명 수비대 거점 수십 곳을 공습하며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보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를 더 강력하고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미국의 드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간과 군사 분야를 망라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자세한 이야기 디브리핑 시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순서에서는 최근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사형 폐지 세계총회에서 북한의 공개 처형 참상을 증언한 북한 인권 활동가 탈북민 김은주 씨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또 미국에서 발명됐고 세계의 유통 시장을 바꾼 바코드 이야기 아메리카 250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미군 기지 탄도미사일 기습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 거점 수십 곳을 공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 차례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추가 확전 자제를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30일 공식 발표를 통해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에 걸쳐 이란 혁명수비대 거점 수십 곳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발표문에서 이번 공습은 전날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을 겨냥해 시도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며 군사지휘소, 미사일 드론 시설, 해안 감시방어 거점, 해상 역량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습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이 미군, 상업선박, 인근 걸프 국가들에 가하는 위협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번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캐슘 섬에서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그들을 타격할 차례라며 매우 강하게 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탄도미사일 5발을 발사했으며 미군에 수분밖에 요격 시간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이 이미 사과했지만 우리는 한번 응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이라크 합동 공습이 이라크 정부와 사전에 조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28일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미 중부사령부는 이를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이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요르단 내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지는 지난 17일에도 이란의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전사한 곳입니다. 요르단군은 30일에도 이란 미사일 5발을 추가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30일 쿠웨이트 내 중국 기업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이 공격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건물이 크게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미국과 사우디 공습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총리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외무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으로 이라크 인민동원군 대원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연계 민병대 연합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비난하며 이라크 정부에 8월 7일까지 대응하지 않으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29일 워싱턴에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예멘 후티 반군 세력과 이라크 내 이란 연계 민병대에 대한 추가 공격 자제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추가 확전이 중대한 미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내 공격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연계 후티 세력이 사우디 유조선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항이 22%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의 미국 소유 가스 저장 탱커에도 정체불명의 드론이 충돌했으며 CNN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추가로 억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세계 원유 수출의 약 20%가 통과하던 전략적 요충지로 이번 전쟁으로 이 해협을 통한 선박 통항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천연가스와 비료 등 주요 원자재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경고와 공습 재개 소식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29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 66센트로 7% 이상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이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을 인준했습니다. 정보기관 근무 경험 부족 논란과 2020년 대선 결과를 둘러싼 청문회 답변으로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공화당의 지지 속에 상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29일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 D&I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이로써 털시 게버드 전 국장이 지난 6월 사임한 이후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이끄는 영구적인 수장이 임명됐습니다. 상원은 이날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클레이턴 국장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를 모두 지지했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가 지난 21일 9대 8로 인준을 권고한 데 이어 상원은 28일 51대 43의 절차 표결을 통해 인준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60세인 클레이턴 국장은 현재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을 맡고 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또한 대형 로펌 설리번 앤 크로멜에서 기업 인수합병과 자본 조달 분야를 담당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클레이턴은 국장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라며 인준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클레이턴 국장의 정보 분야 경험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상원의원은 지명 당시 클레이턴 국장의 이력에서 정보업계 경험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클레이턴 국장이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며 국가안보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초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의원은 클레이턴 국장의 지성과 균형 감각, 공직에 대한 헌신이 훌륭한 국가정보국장을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지지세는 지난 15일 인준 청문회 이후 무너졌습니다. 클레이턴 국장은 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 답변을 거부하고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공식 인증됐다고만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그 문제에 대해 더는 답하지 않겠다, 이미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도 답변이 형편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지명자를 옹호했습니다. 아칸소 출신인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은 다양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해온 경험을 갖춘 매우 적합한 후보라며 검사장 재직 당시 정보기관과 대테러 인력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기소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스다코타 출신인 공화당의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도 지명을 지지하며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검증된 지도자가 국가정보국장이 되는 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문제를 다시 주요 정치 의제로 부각하는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클레이턴 국장은 지난 6월부터 국가정보국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빌 펄트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펄트 직무대행 역시 정보 분야 경험 부족으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펄트 대행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직원 수를 몇 주 사이 약 30% 줄였고 중국의 미국 정치 개입 역량과 선거 시스템 취약성을 다룬 2020년 정보문건도 공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준으로도 지난 6월 만료된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재승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전자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프로그램의 연장에 필요한 표결을 거부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상원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간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 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해 미한 동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첫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스틸 대사는 미한 동맹은 전쟁 속에서 다져졌고 피로 굳건히 지켜졌다면서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협력해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이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미한 동맹의 비전을 이어받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스틸 대사의 입국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일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스틸 대사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강화,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협력할 사안들이 많다면서 스틸 대사가 1년 이상의 공백 끝에 부임한 만큼 훨씬 효과적이고 긴밀한 외교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된 스틸 대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한 성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 제45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 202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여객기가 최근 원산 갈마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에 잇따라 투입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네. BOA가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미셸 스틸 플라이데이터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미한 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가장 시급한 양국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또 원자력 협력 등 양국 간 안보 경제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스틸 대사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 부임 직전 공개 발언에서 미한 동맹 관계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며 최근 양국 간 확대되는 통상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조선 협력 관련 행사에서 미한 동맹이 새롭고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를 통해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관계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지만 이는 훨씬 더 광범위한 동맹 관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내가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 공백 가운데 양국 간 안보, 경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힙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30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올해 1월과 2월에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러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현재는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한국의 대미 투자 1호와 관련해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틸 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3월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난해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작년 10월 미한 정상회담 이후 나온 팩트시트에 발표된 내용의 이행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힙니다. 조선업, 반도체 공급망, 인공지능을 비롯한 전략산업 협력은 물론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신임 대사의 임무로 꼽힙니다. 안보 분야 현안으로는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와 원자력 협력이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해 57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후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의 원자력 연료, 농축과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획득 등 안보 분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는 30일 VOA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정치적 기한이 아닌 조건을 기반한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원산 갈마 관광지구로 오가는 국내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오래전 중단된 북한 국내선이 복원되는 것이 이제 주목되는데요. 최선희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에는 기령 47년에 노후 항공기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최근 원산 갈마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에 잇따라 투입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BOA가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레이더 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항공은 지난 23일 평양에서 원산 갈마공항으로 향하는 JS6101편을 운항했습니다. 항공기는 이날 오후 4시 58분경 평양을 출발해 약 40분 만에 원산에 도착했으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편명을 JS6102로 바꿔 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고려항공은 같은 편명을 이용해 27일에도 동일한 노선을 운항했고 30일에도 같은 항공편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운항 기록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 같은 시간대에 항공편이 운항된 것입니다. 고려항공 홈페이지에는 현재 국제선 취항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 선양만 안내돼 있을 뿐 원산 국내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운항이 임시편인지 아니면 정기 노선이 새로 개설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기 노선이라면 북한이 약 10년 만에 국내 여객 노선을 사실상 복원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평양과 삼지연 등을 연결하는 국내선을 운영했지만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노선은 지난해 완공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길이 4km의 해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수송을 위해 국내선을 운항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국내선에는 우크라이나 안토노프사가 제작한 AN148 여객기가 투입됐습니다. 약 8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이 항공기는 기령이 약 12년으로 고려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 가운데 비교적 신형 기종에 속합니다. 실제로 고려항공의 나머지 항공기는 대부분 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노후 기체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고려항공의 기체 10여 대 중 4대에 대해서만 운항 허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고려항공은 기령이 오래된 항공기를 러시아 노선에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일엔 평양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한 고래항공 특별편도 기령 47년의 인류신의 IL-62M 기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시기에 운항된 만큼 당시 최 외무상이 47년 된 노후 항공기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해외 순방에도 기령이 50년 가까이 된 노후 항공기가 동원된 셈입니다. 이 항공기는 중간 기착 없이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비행했습니다. 고래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대 6개국 10여 개 도시를 운항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각국의 운항 제한 조치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 노선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취항지가 크게 축소된 상태입니다.